지금부터 김노주 교수님의 4주차 1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주제는 인류가 어떻게 언어를 쓰게 되었는가, 즉 인류 진화와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이 4주차인데 지금까지 강의를 소개해드리면 요약하자면 1주차에는 이 강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내 및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하게 될 창의형 문법의 한 토막 맛보기를 가지고 2개의 영상 2-1, 2-2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세상과 사고를 위트겐슈타인이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뭐 기타 등등을 3-1, 3-2, 3-3으로 올렸고, 지난주에는 3주차에는 이제 사고와 언어를 가지고 위트겐슈타인의 언어 또 명제와 언어 보충, 언어의 역할 이런 걸 가지고 영상 3개를 3-1, 3-2, 3-3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총 8개가 올라갔는데 안내를 제외하고 나면은 2주차, 3주차 강의가 짧은 영상 3개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이것을 2주차에는 좀 길어가지고 한 1시간 반, 3주차는 1시간. 그래서 2시간 반이면은 이걸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4주차 인류 진화와 언어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진화되었는가? 이것이 말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인간의 모든 것을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수함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진화하는 데는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뇌, 전전두엽의 폭발적 진화. 이거에 관해서 오늘 첫 번째 강연을 하고, 두 번째는 뇌 속에 언어를 생성하고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특화된 그 센터들이 발달합니다. 진화합니다. 그것을 언어 센터들이라고 하는데, 뇌 속에 있는 언어 센터들의 진화, 이것을 두 번째 주제로 하고, 1번, 2번은 뭐냐 하면은 언어를 할 수 있는 뇌의 기본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말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실제 우리가 소리를 내서 말을 할 수 있는 발음기관이 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자 발음기관의 진화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전두엽의 발달,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언어 센터들의 진화, 언어를 만드는 기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위에 기억자 발음기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진화함으로 인해서 실제 발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겁니다. 첫 번째 주제, 전전두엽의 폭발적 진화. 바르즈 앤 게이지 뇌과학자 그리고 리버만 등에 따르면 인간의 뇌 구조도 진화의 산물이다. 딱딱한 두개골 속에 양파처럼 몇 층으로 이루어진 뇌는 성장과 진화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진화 과정에서 기존의 뇌가 새로운 뇌로 완전히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뇌에 더해져서 진화를 거듭한 결과 포유류의 뇌는 아래와 같이 크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가까이 속에 있는 것이 파충류 뇌층이라고 이름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구포유류층, 그 다음에 심포유류층, 가장 바깥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뇌과학자 맥클린의 그 그림을 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파충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고생대 석탄기 약 3억 6천에서 2억 9천만, 3억 6천만에서 2억 9천만 전에 파충류가 지구상에 등장했다고 해요. 그래 이것들이 이제 파충류가 가졌던 인간이 파충류였던 시절, 그때 인간이 가진 뇌가 파충류 뇌처럼 이것이다 해서 파충류 뇌층이나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포유류층이라고 하는데, 포유류가 이 지구에 등장한 것은 약 2억 5천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2억 5천만 년 전. 이때는 포유류는 덩치도 작고 지구의 지배자는 되지 못했고 공룡들이 지구의 지배자였고 포유류는 공룡과 더불어 살고 있는 한 종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포유류층이 2억 5천만 전에 시작된 구포유류층, 그 당시 뇌를 점점 발달시키게 했던 거고, 그리고 제5차 지구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6,600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억 6천만 년 전에 지구 대멸종이 오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공룡 등등은 다 사라지고 살아남은 일부 포유류가 그야말로 지구를 지배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것이 5차 대멸종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류 진화의 역사를 뇌가 이렇게 층층이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심포유류층이니까, 이것은 구포유류층 위에서 최종적으로 뇌를 감싸고 있고 호두 모양의 주름을 가진 회색질 층이며 신피질, 새신자입니다. 신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층은 신피질로 불리지만 짧은 생을 사는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먼 옛날부터 발달해온 층이다. 바르젠 게이지에 따르면 2억 년 전부터 진화를 시작했다고 한다. 자, 아까 구포유류층이 이것이 생겨난 것이 2억 5천만 년 전이라고 했어요. 대략 잡았어요. 그러니까 2억 5천만 년 전, 혹은 2억 년 전부터 구포유류층뿐만 아니고 심포유류층이 진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룡 대멸종 시기를 지나고 포유류가 이제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시기에 한 6,600만 년 이후로는 이 심피질, 이거 밖에 있는 층을 심피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급격하게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건 2억 년 전부터 진화를 시작했다. 이 층은 두께가 평균 3mm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급격하게 증가시켰으며 뇌가 복잡한 계산 능력을 지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심피질의 뒤쪽 부분은 변화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 즉 뇌의 뒤쪽 부분이죠. 후두 쪽인데, 이쪽은 주로 이제 지금 현대 인간에게는 시각을 받아들이는 비전, 영상 처리를 하는 그 부분이 뒤쪽에 있죠. 후두엽에 있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능력을 하고, 그리고 앞쪽 부분은 인식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 및 실행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여기서 실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실제 실행이 아니고 실행 명령이죠. 뇌의 운동세포들이 팔다리, 혀, 입 등등의 지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실행 명령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층을 심피질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심포유류층을 다른 말로는 심피질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엽이란 것은 로브, 이게 이파리 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뇌의 좌측에서 본 뇌의 평면도인데,
이 뇌를 크게 네 등분으로 해서 옆에 있는 이것을 측두엽, 관자엽, 주로 청각 담당합니다. 언어 이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을 두정엽, 마루엽이라고 하고, 이것은 오감 중에서 촉각을 주로 감각, 촉각을 다룬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후두엽, 뒤통수엽, 여기서 시각, 비전을 처리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 이겁니다. 이것을 전두엽, 앞쪽에 있다고 앞전자를 써서 전두엽 혹은 이마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네 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일은 추상적인 사고, 고도의 목적 지향적 사고를 하고, 사고를 이쪽에 운동 모로 콜텍스 시리즈에 보내가지고 지령을 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전두엽의 역할. 전두엽은 기억, 비교, 판단, 예측 등을 통해서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등과 같이 고도의 목적을 추구하는 행동을 담당한다. 특히 언어 발화를 통제하여 인간과 사고, 인간과 언어, 그리고 사고와 언어를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전두엽 후반부에 있는 이 약간 색칠된 이 부분을 브로카즈 에어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이 발화하는 것, 문장을 만들어서 발화하는 것을 통제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두엽의 중요성을 이제 루리아라는 뇌과학자는 문명의 기관이다. Organ of Civilization. 문명을 만든, 인간이 가진 문명, 문화, 역사를 만든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루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현재의 문명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기관.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어떤 이들은 뇌의 CEO다. CEO라는 것은 Chief Executive Officer 혹은 Officers.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 중력회의 혹은 사장, 그런 대표잖아, 그죠? 그러니까 뇌의 그 중력회의, 회의실 혹은 사장단 좀 되는 데고, 또 다른 사람은 뇌의 지휘소다. 또 오케스트라에 비유해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두엽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하다. 이제 전자를 하나 더 붙인 전두엽 피질들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두엽 피질들을 살펴보겠는데, 영어를 잘 보세요. 프론탈은 앞쪽에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 앞에 프리는 또 앞을 가리키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두엽, prefrontal cortexes. 그러니까 전두엽 중에서도, 자, 전두엽은 운동을 관장하는 운동 피질들과 세 개의 운동 피질들과 전두엽 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 밑에 이제 운동 피질, 전운동 피질, 보조 운동 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몸의 각 근육에 신호를 보내고 행동의 실행을 관장하는 곳이고, 이제 전두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운동 피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밑에 있는 우리의 그 후각, 냄새와 맛을 관장하는 부분이 이 아래쪽에 있는데, 요 좁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전두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두엽에서 운동 피질들을 제외한 사로 표시된 나머지 부분들을 전두엽 내에서도 앞쪽에 있으므로 전두엽 피질들이라고 부른다. 전두엽 피질들. 아시겠죠? 이제 인류는 추정컨대 공룡시대 이후 6,600만 년 이후 포유류가 지구를 지배하는 그 시기에 전두엽 피질들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다. 그래서 전두엽 피질들은 진화 단계 후반에
유인원에게도 어느 정도 발달하지만, 유인원이란 건 원숭이류죠. 발달하지만 인간에게는 폭발적인 평창을 보여주었다. 브로드만이라는 뇌과학자에 의하면 전전두엽 피질들이 사람의 경우 전체 피질의 29%를 차지하며, 그러니까 이 전체 피질에서 전전두엽 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면, 그러니까 신피질 중에서 그것이 29%, 약 30%를 차지한다. 그래프를 나타낸 게 이겁니다. 사람은 여기 가면은 0.3은 30%를 나타내죠. 30%를 차지하는 게 사람이다. 우리 사람의 다음으로 똑똑한 침팬지는 그럼 몇 프로냐? 17%. 이 12% 정도의 진화의 차이가 사람이냐, 침팬지냐, 오랑우탄이냐, 그걸 갈라놨다는 걸 보면은 이 진화가 힘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원숭이류는 11.5%도 있고 8.5%도 있고, 우리가 애완견으로서는 개는 7% 정도, 사람의 4분의 1 정도, 고양이는 3.5% 정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IQ가 개가 고양이보다 좀 똑똑한 것 같죠?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고양이보다 개는 한 2배 정도 더 진화 발달했다. 그래서 어쨌건 이 폭발적인 진화를 인류가 보여준다. 그것을 이제 그래프나 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전두엽 피질들의 역할 1은 사고의 전략 2주차, 3차 시를 참조하면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것인데, 그 사고의 전략, 생각을 할 때 쓰는 전략 7가지,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전전두엽의 역할이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니까 2주차, 3차 시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전두엽 피질들의 역할 2번째는 생각하는 능력을 관장하는 영역인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며 비현장적, 즉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상상할 수 있게 하고, 비현재적, 즉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고차의식이라고 하는데, 전전두엽 피질의 진화로 우리가 고차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의식이 뭐냐? 고차의식 가기 전에 1차 의식은 현재적, 현장적이다. 즉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시간, 눈앞에 있는 현장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즉 과거나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이 현재 현장에 있는 어떤 한 장면에만 관심의 초점을 집중시켜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본능적으로 수행하는 데 동원되는 의식을 가리킨다. 이러니까 1차 의식을 가진 포유류 동물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우는 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없고 자신을 돌아볼 수 없으니까 종교를 가질 수도 없고, 혹은 남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나 자기를 희생시키거나 헌신한다는 이런 개념도 동물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기본적인 본능적인 차원을 우리가 1차 의식이라고 한다면, 고차 의식이란 것은 higher order consciousness, 이것을 이제 침팬지나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들이 가졌다고 했지만, 침팬지는 이 고차 의식이 인간에 비해서 아직 수준이 낮은 저차원이 조금이고, 완전히 고차원을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해서 1차 의식뿐만 아니라 고차 의식을 갖게 되었다. 고차 의식은 현재라는 비연속적 장면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연속적인 상황 인식을,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현장적인 상황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고차 의식을 가진 인간은 말이죠, 생각하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과 자기 생각을 돌아보니까 자기 반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요. 잘못한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잘못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미래 안 보이는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죽은 이후 내세 사후도 생각할 수 있고 종교도 가질 수 있어요. 종교. 그래서 만들어낸 어떤 종교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숭고한 정신으로 뜻을 가지고 자기 희생도 할 수 있는 순교라든지 자기 희생이 가능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모든 것,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이 고차의식. 그러니까 전전두엽의 폭발적인 진화로 우리 인간이 고차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차 시를 마감하겠습니다.